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또 주식 요런 문제 있잖아요. 또 여권은 시끄럽고 여당은 내부에서 이제 거의 내전 수준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순방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세제 개편안 챙기러 부동산 세제 챙기러 이제 7시간 7시간 반 동안 이제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어제 이제 내놓은 세제 개편안 보면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집은 buying 사는 게 아니라 living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담은 이제 세제 개편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도 보유세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런 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은 당연히 보유세를 또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대책인데 이런 정부 부동산 세제 저 대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불만스러워요. 이게 증세거나 조세 형평성을 확대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초고가, 그다음에 다주택, 그다음에 비거주 여기에 대해서만 핀셋 증세를 한 거예요. 근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게 원래 기존에 그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이었다 14억으로 올리면서 과세 대상 주택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세부담 측면에서도 한 시가 30억 정도에 사는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근데 비거주인 경우엔 늘죠.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다른 경우이니까. 근데 실거주 할 때는 시가 30억 넘는 주택 30억 정도까지는 거의 종부세 부담이 늘지를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비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늘고 다주택 뭐 이건 이제 크게 늘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세수 증가 효과가 한 3조 몇천억 있는데 OECD에서 우리 보유세 비중이 굉장히 작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그런 현실에 비추어서 어쨌든 증세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느끼다 보니까는 최소한의 증세를 택한 것 같고, 저는 뭐 증세론자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뭐 국민의힘에서 또 일부 언론이 비판을 하는데, 뭐 국민의힘은 늘 그런 정당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왜 떠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요, 그 이번에 그 이 세제 개편안으로 세금 부담이 느는 그런 가구 수가 전체의 한 0.5%? 그 안팎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강벨트 의원들이 떨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잘 분간을 못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거 가지고서 세금 폭탄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선거 망치는 거예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 근데 이게 저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 폭등으로 이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아니 그건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은 네. 지난번 토론할 때도 제가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사고 파는, 더군다나 초고가 주택을 사고 파는 문제 이외에 실제 거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네. 게 전월세인데 그 대책이 그렇죠. 없어요. 지금 그게 전월세가 문제예요. 문제인데 빠져있는 물량 지금 완전 없잖아요. 다 빠지고. 시간 말라서. 네. 아니 근데 저는 일단 부동산은 뭐 바이가 아니라 리빙이다. 이거 뭐 굉장히 우리 시중에서 많이 쓰는 이 문구고, 저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진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야 집값이 올라가고 폭탄 돌리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집값을 제가 감당할 능력이 네, 없는 걸 제 네. 스스로 알거든요. 아니 지금 와서 제가 대출 20억을 해주든 30억을 해주든 다 남들이 살고 싶은 그 한강벨트에 있는 그 교통이 좋은 그 역세권에 있는 집 하나 뭐 방 3개짜리에서 마련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30-40억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저 그거 평생 다 갚고 죽을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쳐다도 안 보는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이 집값이라는 게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한계치에 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시장 정상화 한다든지 뭐 지방주도 성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하니까 네. 정책을 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을 하면 이번에 부동산과의 이런 일대 전쟁에서 네. 거의 한 번 이겨볼 수 있는 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정책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결국 이 주거 문제는 심리잖아요. 네, 내가 지금 그렇죠. 집을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라는 심리 때문에 뛰어드는 건데 저는 그 심리를 좀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급 있잖아요. 네.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권 8년 동안 공급을 안 해가지고 지금 씨가 말라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모든 걸 다 삽을 뜬다. 계획도 다 발표하고 일단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심리에 있어서 아, 내가 지금 집을 당장 살 필요 없구나. 집이 값이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줘야 심리가 또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주된 정책으로 가운데다가 딱 박아놓고 그러면서 대출 규제 조금 그리고 세제 문제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네. 지금은 공급이라고 하는 이 삽 뜨는 부분이 아예 그냥 안 보이고 그냥 대출 규제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세제 문제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집 하시면서 무슨 뭐 야당에서 공격하는 그 뻔한 논리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걸로 부동산 정책 진보 정권은 실패할 거야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니까 이게 정책이 좀 앞으로 못 나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뭐 지금도 저는 뭐 세제 다 좋은데 저는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더 적극적인 의지를 전 정권 차원에서 더 보여주고 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월세 문제 있잖아요. 이건 또 영역이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 전월세에 대한 부담이나 이 문제는 저는 조금 더 보강되는 정책이 지금 나와줘야 된다. 안 그러면 괜히 지금 부동산 세제 얘기했다가 이 전월세에서 그냥 풍선 효과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 공급에 대한 그 입장을 더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그러니까 생각이 대통령 듭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러니까 오를 일이 없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동산 이 집값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계속 내비쳤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잖아요. 국민들도 체감을 못하고 그리고 여당은 또 전당대회 치르면서 내전을 벌이고 있고 또 주식은 만까지 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거 임기는 이제 4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이게 정말 오르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년간은 네. 윤석열 기저효과도 있었고 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반사이 국민의힘이 헤맸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가 됐던 건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시기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국정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의 장에 이제 딱 오른 거라고 네. 보고요. 그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든 결국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고 네. 거기서 여당과의 파트너십이나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중요한 거고 대통령도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입법 사안들이에요. 그렇죠. 손발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법으로 예산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 얼마나 순발력을 가지고 혹은 또 얼마나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국정을 서포트하고 한편으로는 견인하느냐. 이제 그건데 지난 1년간은 거의 그런 게 안 됐고 거의 검찰개혁 올인이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 부동산 해도 여당은 정청래 대표 움직이지 체제 않았으니까. 1년은 근데 이제 끝났어요. 그거 다 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까지 했고 중수청도 출범하면 그거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네. 것 같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거냐 이런 생각을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된 재화잖아요. 그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서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를 맞춘다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시장이 간을 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정책을 끌고 가려는 방향으로 이걸 간을 봐요. 근데 기싸움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정책의 일관성을 놓치고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네. 이제 쫓아다니는 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딱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나요. 네. 이거 따라가면 일로 가고, 그럼 또 거기 따라가, 그럼 또 일로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 오히려 역풍이 세게 왔던 거거든요. 28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려운 이 부동산 집값 잡는 거 진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그리고 될 제가 거예요. 공급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 사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신도시 형태의 공급은 어려워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짜투리 땅이라도 다 짜내가지고 공급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고양시 진짜 꽉 찼죠. 거의 꽉 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거 이제 속도를 높이겠다. 네. 완공 시점을 준공 시점을 땡기겠다. 정부가 발표했고 서울의 곳곳 뭐 태릉 골프장 뭐 어디 이것도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성에 안 차죠.
근데 무한 공급을 할 수 없어요, 집이라는 게. 그리고 주택 보급률 보면은 100% 넘어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문제고 네. 그거 토해내게 하는 방법은 이런 세제 대책이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인데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왜 과감하게 못했죠? 본인은 뭐 이러저러하게 관리 처분인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몇 년째 시장이 벌써 10년이잖아요. 그동안에 재건축 재개발이 얼마나 속도가 났습니까? 별로 못 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용적률 제한이나 또 그런 거 핑계를 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과감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가공할 부동산 투기가 벌어집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고 네. 토어제 이거 풀었다가 다시 네. 묶고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지금 목동이나 이런 데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자고 난리예요. 근데 그거 폐지할 기미만 보여보세요. 하룻밤에 1억 올라요. 그러면은 집값이. 그게 재건축 재개발의 무서움이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로 지을 수 있는 집의 그 호수는 한계가 있는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공급 대책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니까 이제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정부가 이제 서울의 이제 마지막 거의 핵심 구규지예요.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공급이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재개발 재건축은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 또 이게 나가고 하는 것도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고 결국에는 이런 뭐 노후 건물들 리모델링도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에 가처분 소득이 없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있으니까 그걸 또 환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메리트를 더 만든다든지 그리고 세제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저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는데 일단은 공급에 대해서 아니 국민의힘도 답답한 얘기하지 말고 테이블 오라 그래서 한번 다 얘기해봐 뭐 어디다 질까 해서 다 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진보 정권에 대한 이 불신이 어디서 싹 텄냐면 사실은 박원순 시장 때부터 싹 튼 거예요. 그 서울시정 10년 하면서 도시재생만 하고 막 페인트 칠만 하고 막 이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그 10년을 허송세월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엮이고 윤석열 내란 엮이고 하면서 사실은 서울이 한 15년 동안 그냥 멈춰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급에 모든 방점을 두고 이 정부는 그냥 사활을 걸고 전 하나만 더 제안하자면 전 이제 세종시로 정부도 내려가잖아요. 전 대대적인 정말 지방주도 저는 신도시 건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의 경기도 이제는 거의 다 포화 상태고 저는 조금 더 광역적인 그 관점에서 전 조금 더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냥 사람만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 서울에 있는 주요 자산들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왜 강남이 저렇게 떴습니까? 왜 대법원이 서초역에 있어야 되죠? 국가가 거기다가 대법원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법조타운이 형성되고 거기가 제가 중학교를 서초동에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강남 서초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부동산 값이 미치듯이 뛰더니 지금 이제 그 강남 이런 불패 신화가 마련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국가 정책적으로도 아주 더 적극적인 저는 공급과 그런 시그널을 주면 네. 저는 집 없는 분들도 지금 내가 불안해서 더 들어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시그널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